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중국의 그 전제군 주제의 기반이 되었던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좀 너무 좀 짧게 얘기한 것 같아서 오늘은 농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그 농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딥니까? 바로 토지죠, 토지, 땅. 그러면 중국의 그런 그 대지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얼마나 큰가? 그죠? 우리도 알고 있죠? 어마어마한 크기의 중국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뭐 농업 문화, 혹은 어떤 넓은 대지로부터 발생되는 어떤 다양성, 다양한 문화, 뭐 이런 것들, 그 한 대지 위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연속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의 넓은 영토 환경에서부터 비롯된 어떤 다양성, 연속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저게 이제 중국 지도입니다. 중국 지도인데 중국의 농업 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아마 맨날 중국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관심을 두고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보긴 봤는데. 자, 우리나라는 어디 있나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고, 이쪽 지역이 이 선양, 심양이죠. 장춘이고요. 하얼빈, 여기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일단 지난 시간에 중국의 남과 북의 농작물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죠. 바로 그 선이 요 선입니다. 강수량, 1000mm 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요 선 자체가 중국의 남과 북을 경계하는 것이다. 아니, 크기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져보면, 그죠? 거의 한 이쯤 돼서가 중간 아닙니까? 얘기하겠지만, 중국 전통 시대의 왕조들은 주로 요 황하유역에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 나중에는 요 장강, 양쯔강 이런 지역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빌어볼 때 중국의 영역은 요 북경 아래부터 시안, 청두, 쿤밍, 뭐 광저우 뭐 이런 지역을 일컫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 중간의 경계는, 남북의 경계는 여기 상해 위쪽에 연강수량 1000mm 경계를 두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요 남쪽에 파랗죠. 요 파란색, 요 색깔은 뭐예요? 보면은 벼농사 지대로 되어 있죠. 요 밑에는 강수량도 풍부하고요. 요 강이 한 번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농사에 필요한 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야지대고 또 남쪽에 있다 보니까 온화한 기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남쪽 지역, 이 녹색 지역은 아주 쌀이 아주 많이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요 위에 보면 요 색깔인데 이 황하 주변에 있는 이 지역, 요 지역은 뭐냐? 잡곡지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쉽게 얘기하면 밭농사 지역이에요. 밭농사. 그래서 잡곡 같은 거, 뭐 메밀도 있고요, 밀도 있고요, 옥수수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옥수수 같은 경우는 딱딱하잖아, 그죠? 밀도 조그맣고 딱딱하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밥처럼 지어 먹기는 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빻아서 분말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재분한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야. 바로 면이죠, 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옥수수 빵도 만들고 밀가루로 국수도 만들고 만두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은 주로 주식이 면으로 된 그런 것들이다. 만두나 이런 것들. 그래서 시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 옆에 산서성 그 지역은 아주 면의 다양성과 다양한 면으로 만든 음식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지역이에요. 남쪽은 쌀이 많이 난다. 그죠? 그 다음 다른 지역, 목축지대가 있죠. 목축지대. 요 색깔에 있는 지역이 다 목축지역입니다. 이 목축지역은 뭐야? 상당히 북쪽에 있죠.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이 상해는 우리나라 제주도부터 남쪽이에요. 사실은 위치가. 그래서 이쪽은 남쪽이라고 얘기하고 요 북쪽을 중국의 북쪽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이 뭐 네이몽고나 시장, 그 다음에 신장 이런 지역들은 사실 중국 역사로 보면 중국 한족들이 통치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특히 만주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베이징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만리장성 남쪽 지역이 우리가 역사에 배우는 주요 왕조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쪽은 이 색깔은 뭐냐면 바로 목축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계절에 따라서 많은 그 가축들이 먹을 초지를 확보하는 게 큰 일이겠죠. 겨울 되면 따뜻한 곳으로 혹은 한쪽에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또 다른 쪽에 더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목축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리장성 남쪽에 있는 이러한 그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 생활을 전제로 한 그런 지역과 비교해서 이 북쪽은 이 북이라고 하는 것은 만리장성 북쪽입니다. 이 북쪽은 유목민족들의 영역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력, 농작물과 뭐 목축업, 농업과 목축업 이런 것들이 분포도를 볼 때 중국의 영역은 어디? 농사가 가능한 지역, 즉 다시 말해서 만리장성 남쪽 지역을 얘기하고 그 만리장성의 남쪽 지역을 남과 북으로 나눠서 남쪽이 어떻다, 북쪽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은 뭐 어떤 뭐 말을 타고 다니고 남쪽은 뭐 배를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그 문화적인 차이를 많이 얘기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쪽은 지대가 낮고 평야지대고 그래서 강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무엇을 주로 먹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음식 문화도 또 차이가 나고 그런 것이겠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다음은 이제 중국 농업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농업 생산에 주로 노동을 어떤 형태로 했는가? 어떤 뭐 집단 농장도 있고요. 어떤 뭐 기업형 농업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경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중국은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뭐 종법 제도에 관련되어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 단위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일하시고 그죠? 또 나가시면 또 옆에 작은 집 이런 집이 뭐 바쁠 때 농번기 때는 같이 일도 하고 이런 형태로 했지만 어찌되었든 그 생산되는 것 자기 땅에서 일구고 일을 하고 거기서 수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가족 단위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것들은 전적으로
거기에 노동을 투입한 한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이었지. 여기서 아주 대량 생산을 해서 시장에 갖다 판매를 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토지도 사실은 뭐 토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그 당시에 지배층의 토지를 소작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물론 또 자기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그 많은 인구에 비해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손바닥만한 텃밭도 다 갈고 다 개간을 하고 뭐라도 심어서 가족들이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좀 산이나 이런 것들 원래 농토가 아닌 그런 지역도 개간을 해서 그 지역에 생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했다. 또 계속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토지가 이제 토질이 떨어진단 말이지. 그러면 토질이 떨어지면 그걸 또 퇴비를 쓴다든가 황하의 강바닥에 있는 그런 유기물이 많은 흙들을 퍼다 날라서 자기 밭에다가 뿌리고, 그래서 토지를 개선하고 뭐 이런 아주 힘든 그런 그 농업 생활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농사와 수공업의 결합이다. 그래서 농사 뭐 아버지 나가서 논 메고 밭 메고 하죠. 엄마는 뭐야? 집에서 옷을 짓는단 말이야. 모시를 짠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돼? 그걸 가지고 뭐 내다 팔기도 하고 집에서 입기도 하고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족형이죠. 자기들이 입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돼? 토지를 소유한 국가에게 세금을 내고요. 그죠? 또 뭐 전쟁이나 어떤 뭐 대규모 공사에 부역을 나가야 할 때 자기들이 벌어놓은 뭐 쌀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어떤 뭐 옷감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중국의 농업은 어떤 잉여 상품이라고 그러죠. 아주 충분하게 생산이 되어서 그것을 뭐 내다 팔고 그런 상업 활동을 통해서 뭐 돈을 벌고 뭐 이런 것은 아니었고, 단순히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의 영향, 농업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럼 농업의 영향은 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일단은 중국은 경작 지역이 매우 넓지요. 아까 그 지도에서 본 것처럼 뭐 그 지역만 하더라도 아주 비옥해서 농사를 질 수 있는데, 아까 강수량 1000ml를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눴다는 그 지역을 가만히 보면 그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몇십 배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경작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온도, 기후만 보더라도 북쪽은 뭐 북경이나 이런 지역, 이런 지역에는 뭐 물론 밭농사를 하긴 합니다만 겨울에는 뭐 영하 15도, 20도 같이 나지는 그런 약간 거의 냉대에 가까운 그런 기온인가 하면 샹하이 아까 연강수량 1000ml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은 거의 아열대 혹은 열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그 경작 지역은 농사를 질 수 있는 밭농사가 됐든 논농사가 되었든 이렇게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은 대단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종 또한 대단히 다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기후와 다양한 토질 속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어떤 그 생산물들, 농작물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뭐 섭취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에 비해서 훨씬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디 가면 뭐 주식이 면이고 짜오지고 빠오지고 이런 만두나 이런 것들을 먹는다. 근데 어디 중국의 남쪽에 가면 쌀밥을 먹는다. 쌀을 가지고 뭐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이런 것이 아주 다채로울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남북은 여기는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한 그런 기후의 차이죠. 그래서 만리장성의 북쪽에는 유목, 그 남쪽에는 아까 얘기했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남쪽, 이 남쪽은 저 남쪽, 그러니까 홍콩, 거의 열대에 가까운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홍콩, 중국의 광동성이나 복건성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남북의 이런 기후 차이도 엄청나다. 그러니까 뭐 3월이 되면 광동성에서는 꽃잔치, 세계 뭐 화훼 박람회 뭐 이런 것들이 열리는데, 그 똑같은 시기에 북쪽의 하얼빈에서는 여전히 길거리가 얼어 있고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러한 것들, 그 이러한 문화의 차이. 그러니까 만리장성의 북쪽에는 옛날부터 유목 문화가 있었고요. 이 남쪽, 이 바닷가에 있는 남쪽이죠. 그 지역에서는 해양 문화가 병존하고 있었다. 해양 문화는 뭐야? 이 사람들은 그쪽에서는 농사 짓기는 어렵고 하니까 제가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지역까지도 바다와 해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물들을 교환하고 이러면서 상업 활동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농업국가이다라고 해서 정말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농업만 했느냐? 그건 아니죠. 어떤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다른 경제활동을 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 많은 부분이 농사를 짓는 곳이었고, 농사를 짓는 곳이 정치의 중심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인구의 이주가 발생해서 각 지역의 문화가 융합되어 중국 문화에 포함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농업이 가장 중요한 기반 문화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황하유역의 그 척박한 지역에서의 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농업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북쪽의 유목민족들의 침략에 의해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피난을 가게 되니까 남쪽에는 자연환경은 북쪽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지. 그래서 뭐 온화한 기후에다가 풍부한 그 수량, 강우량 이런 것을 이용해서 북쪽에서 있었던 그런 그 농업 기술이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한 농업 생산량의 증가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농경 문화 내에서의 그러한 그 이주와 이동에 따른 변화와 혁신이라고 한다면, 또 북쪽에서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기마민족들이 남쪽에 있는 한족들의 농경 문화 지역을 침략해오고 때로는 점령하면서 그 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유목 문화에서 전래된 거예요. 어딜 이동하고 그러니까 항상 조립하고 분해하고 이동에 편리한 것이고 땅바닥에 앉기 힘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바지 같은 것도요. 말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치마를 입고 있으면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지를 입어서
말을 타기 편리하게 하는 그런 유목 문화의 일종인데, 그런 것들이 한족 문화로 전래가 되었다. 그리고 뭐 중국의 무슨 다양한 어떤 악기 이런 것들 있죠. 중국 전통 음악 뭐 어쩌고 하는 걸 들어가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비파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유목 문화에서 전래된 그런 것들도 많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유목 민족이 한족 농업 지역을 점령하기도 하고, 또 한족 왕조가 강성해져서 뭐 만주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뭐 침략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서로 점령하고 점령당하면서 많은 문화가, 다양한 문화들이 하나로 섞이면서 융합이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융합은 결국은 한족, 중국 농경 문화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문화가 융합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이 섞여서 하나로 된 것이 지금 현재의 중국 문화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왕조가 많이 바뀌지만 어찌됐든 다양한 토지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온 세상이 왕의 것이죠.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조의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어떤 새롭게 점령한 땅, 그런 지역을 공을 세운 장군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들의 친척들에게도 나눠주기도 하고, 대리 통치를 시키면서 서서히 그 토지가 분할이 된 거죠. 또 그렇게 받은 제후들은 또 뭐 경대부라든가 뭐 선비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또 내려주고, 뭐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사유화가 진행되었고, 이렇게 사유가 되면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토지 제도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왕조 바뀔 때마다 무슨 정전제를 했니, 뭐 균전제를 했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역사 발전과 함께 이어져 왔다. 그 다음 또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농 억상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 전통은 왜 왕조의 세수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세금 받고 부역시키고, 전쟁이 나면 동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정착농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더 육성하고 그들을 더 중요시 여겼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농업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도전적이고 어디를 떠나고 이런 것보다는 한 곳에 고향을 지키고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계속 내려온 어떤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보수적인 색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은 뭐야? 정착농들을 또 그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한 거죠. 막아내기 위해서. 군사를 양성하고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왕조에서. 그러니까 그 군대를 보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경제적인 바탕도 그 백성들이 제공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력한 어떤 무력을 가진 것이 결국은 지배층에 기속되었고, 무력은 일반 농민들은, 백성들은 그냥 무력도 없이 일만 하고 세금 내고 이런 식의 것으로 그런 형태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조를 지탱하고 보존하는데 백성들은 열심히 해야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국 토지 위에서, 대지 위에서 일어났던 것은 농업이고, 농업으로부터 발생된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이제 중국의 그런 자연환경, 자연환경은 어떤가? 중국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죠? 황하문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황하문명이에요. 그래서 그로부터 발생이 되었는데, 거기서 발생된 농경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 중국은 중간에 어떤 다른 뭐 산업혁명이라든가 뭐 서구처럼 공업화라든가 뭐 이런 걸 겪지 않고 그대로 거의 뭐 수천 년에 걸쳐 계속 같은 산업인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이다. 따라서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농업 전통 혹은 농업 절기, 그죠? 지난번에 24절기 얘기했고 바로 며칠 전에 우수가 지났죠. 우수는 바로 이제 봄절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것들이 수천 년간 내려왔다. 그래 어떤 중국 문화의 연속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어찌됐든 다양한 영토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중국이 언제 중국이냐? 뭐 한나라 때, 당나라 때 다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중국 영토를 봐도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티베트고원, 그죠? 해발 몇천 미터, 3,000미터, 4,000미터 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죠? 또 뭐 상해나 강소성, 항주, 소주 뭐 이런 지역 같은 어떤 평야지역 바닷가에 온화한 그런 지역도 있다. 그래서 그런 해발 고도에 따라 목축업을 하느냐, 농사를 짓느냐, 그죠? 그리고 강수량에 따라서 반농사를 지느냐, 논농사를 지느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 중국의 넓은 영토 환경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문화의 어떤 다양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은 뭐 계절풍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계절풍이 뭐냐 하면 여름에는 바다에서 대륙으로, 겨울에는 대륙에서 바다로 이런 바람이 바뀌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열에 의해서 뭐 액체가 반응하는 것, 뭐 고체가 반응하는 것 그런 차이 때문에 바람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계절풍지대인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계절풍지대에 속한다. 그리고 사계절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워낙 넓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꽃이 피거나 뭐 눈이 오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의 그 넓은 영토, 이 넓은 영토는 그 영토 위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계속 그것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중국 문화가 그 한 가지 똑같은 농사가 가능한 영토 위에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어떤 문화의 연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유목국가, 그러니까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유목국가가 중원은 황하강 유역이죠. 차지하면 한 왕조는 남방 지역으로 이주하여 한 문화를 이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나라 때 형성되었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문, 한자, 한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한나라가 형성된 다음에는 북쪽에서 만리장성 너머에서의 유목 국가들이 유목민족이 침략을 해오면 때로는 뭐 그 전쟁의 전란에 쫓겨서 남쪽으로 갔지만 여전히 그 문화를 이어갔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객가족 그런 것이 전형적인 것이죠. 남쪽으로 갔지만 북쪽에서 황하강 유역에서 습관을 들였던 그런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갔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유목 문화들은 결국은 한 문화에 융합이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몽고족이 그 당시에 원나라를 세웠죠. 그죠? 원나라를 세웠는데 그 원나라를 세운 다음에는
원래 몽고족의 어떤 그런 군사 조직 이런 것들보다는 그 당시에 점령했던 한족의 전장제도, 한족의 황제 밑에 어떤 중앙 관료들, 그리고 지방 관료들,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결국은 유목민족들이 말장성을 넘어 한족의 왕조를 점령했지만, 점령하고 나서는 소수야. 대부분이 이 유목민족들은 다수인 한족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통치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고 물론 자기들이 통치하긴 하지만 그 시스템은 그대로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목국가는 뭐 한족 왕조를 점령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 문화에 동화되었다. 오히려 그 한족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하였다라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북방민족의 침략은 한족을 남쪽으로 이식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결국은 어떤 이렇게 문화가 섞이고 북쪽의 앞선 농업 기술이 남쪽에 전달되는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뭐 역사를 보면 뭐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다가 또 하나로 통일되고, 또 하나의 국가가 또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다가 다시 통일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영역은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나라가 멸망하죠. 분열되잖아요. 세 개의 나라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위나라, 오나라, 촉 이렇게 나눠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그 당시에 한 나라 말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조조죠, 조조. 그래서 한 나라의 황제를 그대로 놔두고 자기는 그 밑에 승상, 지금으로 따지면 허수아비 대통령을 앉혀놓고 국무총리인 조조가 모든 일을 다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든 게 오나라야, 오나라. 근데 사실 그러면 유비와 관우, 장비인 이 촉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나라마저도 이제 점령을 해서 조조가 자기의 어떤 권한을 더 넓히려고 했을 때 그 전쟁, 그게 바로 적벽대전인데, 그 전쟁에 유비, 관우, 장비가 오나라와 함께 싸운 거예요. 그 영화 많이 봤잖아, 그지? 그 적벽대전 뭐 이런 걸로 하는데, 거기에서 제갈량과 그런 그 유비, 관우, 장비의 그런 역할에 의해서 결국은 오나라가 버텨내죠. 이긴단 말이야. 조조가 패퇴하게 만들어요. 그 사이에서 그 유비는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사천성이야, 사천성. 사천성은 중국의 서쪽에 있죠. 사천성의 바로 서쪽은 히말라야 무슨 뭐 티베트 산맥이에요. 고원이에요. 그만큼 좀 접근하기는 척박하지만 그 지역은 분지로서 상당히 농사도 가능하고 아주 좋은 지역이었죠. 근데 그 지역은 사실은 뭐 특별히 조조가 자기가 직접 통치할 수 있는, 한나라가 직접 통치하고 그러지는 못했던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으로 하나의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을 아주 지방까지 구석구석 잘 통제하고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량이 거기서 맹획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몇 번 싸우고 맹획을 몇 번 잡았다가 풀어주죠. 그 맹획이 전쟁할 때 뭐 코끼리도 몰고 오고 뭐 산에서 막 별의별 농경문화에서 볼 수 없는 별의별 농사 장비와 어떤 뭐 전쟁 장비를 갖고 와서 싸운단 말이지.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을 결국은 촉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한 문화의 분열이죠. 세계로 분열되었는데 분열되어서 더 강성하고 또 정비된 그런 국가인 촉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 촉 속에 따로 살았던 그런 야만족들, 산속에 살았던 고산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한족 문화에 동화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되었다고. 우리는 한반도에서 남북이 분열되었어. 작아지잖아. 그죠? 한국도 요만하고 북한도 요만하단 말이야. 근데 또 남한이 요번에 선거에서 보니까 경상도, 전라도 분열됐어. 분열되면 우리는 이퀄 작아진다, 축소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중국은 분열되면 그 정치 권력이 뻗어나갈 수 있는 대지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중원에서 패해도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그런 그 강력한 군사를 가진 사람들이 더 넓은 지역으로 쫓겨가긴 하지만 그 지역에서 또 다른 왕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광활한 영토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우리랑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렇게 넓은 거의 유럽 대륙만한 그 이상인 중국 대륙이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분열되고 다시 하나로 되고 이러면서도 계속 하나의 통일국가로 형성됐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유목민족들이 세운 국가들이 훨씬 더 컸어요.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라 당나라도 크긴 했지만 그거보다는 원나라와 청나라가 더 훨씬 컸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 넓은 나라를 통치하고 한족들을 피지배계층으로 전락시켰지만 그들은 여전히 소수였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한족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들이 그 대지 위에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중국의 지도예요. 어마어마하죠? 지도인데 우리나라 영화나잖아요. 여기 높은 백두산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 봐. 이 색깔을 보세요.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에 에베레스트산이 있는 거예요. 천산, 티엔산 산맥, 알타이 산맥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지붕이에요. 엄청 크죠. 사실 이 지역은 우리가 지금 티벳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지역은 중국의 왕조 속의 지배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따로 살았어요. 중국 사람들은 여기 지금 녹색 지역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산동반도예요. 산동반도. 여기가 이제 상해, 샹하이. 이 중간쯤을 나눠서 남북의 문화 차이가 있다라고 어쩌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남북하면 여기 북쪽에 있는 만리장성의 북쪽을 북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체적인 지도를 보면 농사를 질 수 있는 지역, 이 지역이 한족, 한나라, 당나라 이런 데이 여기에 있었던 거고,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촉이야, 촉. 사천성이야, 사천성.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원지도에는 몽고족이 있었고, 거란족이 있었고, 그죠? 금나라가 생겼고, 여기 북쪽에 훈족이 있었고, 티베트 쪽이 있었고, 지금 여기는 신강성이죠. 신장성. 그래서 실크로드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넓은 데서 여기 중원에서 싸우다가 지면 여기 가서 또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지면 끝장이야. 어디 갈 데가 없어.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넓은 영토는 그런 문화를 가진 북쪽에서 황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도 여전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 문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 여기에 있었는데 누가 고려가 몽고족한테 만약에 멸망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문화는 없어지는 거겠죠. 물론 몽고족도 우리가 약간 중국하고 비슷한 전장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동화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따로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지. 그래서 중국은 넓기 때문에 어떤 문화가 소멸되기보다는 쫓겨다녔다. 어떤 문화는 이 중원을 차지했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서 그런 다양한 문화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중원이라고 하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황하의 중상류 지역. 지금 섬서성을 얘기해요. 섬서성. 시안시성인데 제로문화, 이 제는 뭐 제나라, 일단 산동성이에요. 산동성의 북쪽이 제고요. 노나라는 산동성의 남쪽 좀 돼요. 원래 제나라가 더 잘 살았어. 그래서 제로문화 뭐 이런 얘기예요. 산동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연월로 연나라 연경, 응? 북경이에요. 북경. 예? 월은 뭐냐면 저 남쪽에, 응? 베트남 거기 가까운 곳이에요. 광동성 뭐 이런 지역 옛날. 그래서 뭐 오나라, 월나라, 파촉, 뭐야, 사천성 문화, 영남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다 존재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 다양하게. 황하중상류는 중원문화. 농경문화와 해양문화가 결합되었다. 영남문화, 광동, 복건성을 얘기합니다. 농사도 일부 지지만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로를 하고 또 바닷길을 이용해서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신기한 물건들을 가져오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상업문화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중국의 문화의 어떤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반폐쇄형 지형이라고 하는데, 아까 티베트권 있죠? 티베트권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당시에 과학기술이라든가 교통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그냥 쉽게 넘나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실크로드라는 것이 생겼지, 대대적으로 아주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었다. 그래서 중국은 그런 서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간이 넘어다닐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원지대가 가로막고 있었다. 그렇지만 실크로드를 통해서 뭐 문물 교환은 됐다. 그래서 완전 폐쇄는 아니고 반폐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쪽은 어때요? 동쪽은 뭐 우리나라 지나고 일본 지나면 어디야? 세계에서 가장 큰 태평양이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 당시에 어떤 뭐 항해 기술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이 온 세상이고 천하이다. 그 가운데 중심이 바로 중원이다. 이런 사상을 갖고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서북 지역의 사막, 서남 지역의 고원, 그죠? 아까 얘기했던 티베트 고원이 청장고원이에요. 칭짱고원이죠. 동쪽의 태평양, 남쪽의 동남아시아 지역만 조금 열려있는 그런 반폐쇄형 지형이다. 그래서 뭐 외래문화가 좀 와도 워낙 넓은 지역에 광활하게 퍼져 있는 중국 문화를 압도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냥 여러 문화들이 흡수되었다. 불교 문화도 사실은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화된 거죠. 원래 뭐야, 티베, 라마교 뭐 이런 거잖아요. 종교, 사상, 철학, 육아, 법가, 도가, 이런 것들은 다 이 중국 자체의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한 거다. 그래서 뭐 중국이 뭐 종이 발견하고 나침 발견하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약 발견하고, 그죠? 인쇄술 발달하고 이런 것들은 중국인들이 스스로가 독창적으로 해낸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자,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아이러니해요. 중국에서 발명한 화약은 중세 유럽에 전달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화포로 발전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성들 있잖아요. 성주라고 하잖아요. 성. 그런 것들을 성벽을 무너뜨려서 통일을, 절대왕조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대항해 시대 17세기 유럽에서 어떤 산업혁명에서 성공하고
뭐 많은 물자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개척한다고 더 멀리 항해를 시작하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뭐 이런 대항해 시대에 그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침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한 앞선 그런 문화, 뭐 4대 발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동적으로 결합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 원인은 뭐냐? 바로 농경문화, 보수성, 그죠? 자연에 순화하는 그런 그 성격, 뭐 절대 왕권에 복종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발명된 훌륭한 4대 발명이 이들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좀 더 넓은 세계를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그런 수준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결국은 1800년대 중반에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아편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그 서구 국가들의 그런 아주 그냥 대대적인 전면적인 침략 앞에 아주 무력하게 당하는 그런 100년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농업의 특성 혹은 어떤 지리의 어떤 영토의 광활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 넓다 보니까 한 문화가 발생되면 그 지역에서 계속 존속할 수밖에 없었고, 다양한 문화가 들어와도 중국의 원류 문화에 흡수되고 융합될 수밖에 없었고, 또 지형이나 이런 바다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떤 서양과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얘기는 결국은 중국의 이러한 전통 시대의 농업과 중국이 원래부터 유지하고 있었던 이 넓은 광활한 대지, 이것을 가지고 중국의 어떤 전통 문화의 어떤 기본에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발생되고 또 역사를 거치면서 축적된 그런 이러한 중국 문화적 특성을 한편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